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1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사주 매입 공시에도 시장에서는 잡음이 불거졌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주가가 8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떨어지는 동안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다가 주가가 4만 원 선까지 떨어지자 오너 일가의 대출 담보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공시를 내놓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CJ 바이오사이언스가 모회사 CJ 제일제당의 바이오 사업 부문 매각 소식에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J 제일제당이 그동안 주력해온 사료용 아미노산 등 그린바이오 사업 부문을 매각하고 신약 개발 사업을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메모리 선두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엔지니어들에게 전방위적 잡 오퍼를 보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HBM 등 첨단 메모리 초점을 맞추고 그 비중을 늘리겠다는 움직임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AI 시대 도래에 따른 첨단 메모리 수요 확대로 인한 반도체 인재 전쟁은 더욱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인벤테라가 최근 미국 FDA로부터 근골격계 특화 승인 계획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벤테라는 세계 최초로 철성분 기반의 조영제를 개발하고 혁신적인 나노분자 구조 설계를 통해서 고성능과 안전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차세대 조영제 원천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의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마켓 쇼쇼쇼 2부를 통해서 마감 시장까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전략들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수 상황과 함께 시장의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 자체는 현재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종목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시작에서는 0.3%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0조 원의 자사주 매입에 관한 소식들에 관한 상승률들이요. 오늘 시장에서는 그 탄력을 잃었고요.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 쪽에서 역시나 매도 물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에 전환은 없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시장에서도 2%가량 상승합니다. 사실 IRA 법안 폐지에 관한 악재가 2차 전지 전반적에 있긴 하지만요. 실질적으로 LG 엔솔은 로봇 배터리에 관해서 상용화 가능성을 대두시키면서 오늘 시장에서 여전히 좋은 탄력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일부 종목군들은 시장에서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해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이닉스는 또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는 하락하는 흐름인데요.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자, 다른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군들이 주목을 받을까요? 금융 쪽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밸류업 지수에 관한 이야기들이 다시 시장에 도래가 되면서 금융주들의 주주 환원 정책에 관해서 시장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KB금융도 오늘 시장에서는 작은 상승이긴 하지만요. 0.7% 상승하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오늘 시작에서 1%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시장에서 급등 양상을 시현했었던 삼성생명은 오늘 시장에서는 파란불 나타내면서 마이너스 3% 차익 실현 매물들 시장에 쏟아져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쪽으로 갈까요? 어제 시장에서 흐름 좋았었는데 오늘 시장은 좀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도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어제와는 대비되는 흐름들 보여주면서 주가 자체도 쉬어가는 흐름 연출되고 있고요. 관련주인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쉬어갑니다. 자동차 부품주들, 자동차 대표주들도 오늘 시장에서는 쉬어가는 흐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터넷 대표주도 한번 볼까요? 네이버와 카카오 오늘 동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이버 쪽에 관해서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 이후로 시장에 관한 탄력을 가져가고 있고요.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최근 한 달 동안 조선과 방산주 그리고 네이버를 가장 많이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수급에 힘입어서 오늘 시장에서 또 한 번의 상승 나와주고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서는 2%가량 상승합니다. 하지만 네카오에 관한 주가의 향방, 반응에 관해서는요. 엇갈린 양상들도 시장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분석들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들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인 제약주들의 일부 종목군들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다만 알테오젠은 큰 폭으로 하락을 합니다. 알테오젠 시가총액 1위 자리를 그래도 지키고 있긴 하지만은 제약바이오주들도 여러분들이 선별적인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또 금리 인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주들도 어느 정도의 약세는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장에 관한 흐름들 같이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마켓 쇼쇼쇼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좋은 전략들 잡아보시면 좋겠고요.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마켓 쇼쇼쇼 2부에서도 다양한 코너와 시장에 관한 이야기들 여러분들 바로 나눠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장 함께해 주실 분 제가 바로 한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자,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이렇게 저희가 새로운 자리에서 네. 모시게 됐는데 어떠십니까? 새로운 분위기? 열심히 적응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마감 시장에서 가고 있는데 시장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대표님에게 한번 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어떤 외인 수급, 그동안 우리가 지수의 관점에서 뭐 지난주부터 굉장히 좀 답답한 그런 흐름들을 좀 이어가고 있고 오늘도 외인의 이 수급의 방향성들이 좀 더 명확하게 좀 이루어지지 못했던 측면에서 트럼프 정책 관련 기대감들은 수남의 관점에서 시세가 계속해서 좀 더 지속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 좀 보이고 있는 차이가 좀 있었지 않았나. 지금 트럼프 집권 2기의 출범 그리고 여기 관련된 인선 가시화 부분들이 관련주의 어떤 기대 요인대로 작용되면서 일부 정책 기대감들이 좀 남아있는 종목들이 있었고 일부에선 또 정책의 우려감으로 좀 반영되면서 오늘 뭐 제약바이오 섹터가 계속해서 한 2거래 연속 좀 약세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 맞아요. 그런 노이즈인데 사실 전체적인 상황들은 아직 뭐 트럼프 집권의 어떤 이 가능성, 가시화 어떤 이런 부분들에서 일정 부분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 내지는 리스크 요인들이 현재는 주가의 많은 부분을 상당히 선반영시켰다는 차이점을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주도주의 어떤 수급 방향성이라든가 최근의 노이즈를 얼마만큼 빠르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 세계 증시 동향들 봤을 때는 네. 우리 증시가 굉장히 좀 답답하지만 맞아요. 그만큼 낙폭이 컸기 때문에 12월에는 오히려 반대될 수 있는 외인의 수급이 개선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도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대표님께 좋은 이야기를 네. 들어서 기분이 좀 괜찮아졌는데 수급이 이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시장에서 지금 포착이 되고 있나요, 대표님? 우리가 이제 트럼프 집권 1기 때 2016년도에 트럼프의 당선 이후에 코스피가 한 2주에서 3주 정도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유형들이 그때 트럼프의 정책 기대감들이 좀 남아있던 종목들의 경우에는 증시가 좀 비교적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 대표적으로는 뭐 다우존스 지수가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을 보였는데 차이가 좀 있었다면 AI에 관련된 모멘텀이 피해가 아니라 정책 수익 기대감으로 오히려 빅테크 종목들의 주가 상승을 좀 견인했던 그런 차이점들이 좀 있었고 두 번째는 2주에서 3주 정도 코스피가 큰 폭의 좀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12월 기점에서 오히려 반등을 했는데 반등폭이 좀 미미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일시적인 수급 정책을 좀 수급 정책 구간에 좀 접어들 때 외인이 신흥국 시장에 유입되면서 오히려 지수의 상승을 좀 이끌었던.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떤 지수 포인트에서는 뭐 수익률 기점에서 평균적으로 한 25%에서 30% 정도 그러니까 단기간 과일권에서 훈풍을 좀 이어갔던 흐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의 어떤 정책 노이즈 이슈 그리고 정책의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최근에 강했던 섹터들의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구간이라면 해당된 수급들은 긍정적으로 국내에 좀 유입될 수 있는 효과를 더욱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글로벌적인 시장의 수급을 보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이러한 수급이 유입될 수 있을 가능성들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님, 일단은 정말 다행 중에 하나인 건 환율이 그래도 조금은 하락을 해줬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계속 미쳐줄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환율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굉장히 커요. 환율과 국채금리.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금리가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좀 했지만 최근 구간에서 뭐 1,400원대 돌파한 이후에 다시 1,400원 미만 내려갔지만 우리가 좀 우려했던 뭐 1,400원대 중반, 뭐 심지어는 1,500원대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아주 극단적인
그런 정책 기조까지는 안 가겠죠. 어.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정책의 핵심들은 이 감세입니다. 감세를 하고 재정적인 요건들을 확대해서 돈으로 부양하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 금리라든가 이런 환율을 상방 압력을 좀 가하는 그런 어떤 정책 기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각이 구성되고 향후에 정책이 현실화되는 구간까지에 관련된 가능성들을 우리가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상당히 지금 당선 초기에 어떤 우려감들은 저는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금리 인하에 관련된 어떤 수급, 금리 인하의 어떤 정책 스탠스가 아마 12월에 동결되나 또는 뭐 내년도에 금리 인하가 맞아요. 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우려감들은 너무 좀 과도하게 좀 반영된 측면들이 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은 미국의 정세, 뭐 글로벌 어떤 기조들을 모두 다 좀 포함하는 어떤 의사결정이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좀 극단적인 방향에서 뭐 환율의 어떤 급등 내지는 국채금리의 급등 효과들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크로적인 변수도 시장에서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대표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에 관한 큰 우려는 없어도 좋다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보실 때는 좀 다양한 시각들을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살짝 여쭤보자면 네. 금리 인하에 관한 속도 조절론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저희가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닐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은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본격화되는 구간에 영향을 주목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맞지도 않은 매를 지금 무서워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무서워요, 것들은 대표님. 지금은 좀 학습 효과 좀 상당히 좀 네.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시장에서는 어차피 맞을 거 빨리 맞자. 이런 논리인데 제가 좀 극단적인 좀 표현을 좀 했지만 네. 사실 이 부분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좀 금리 기조에 관련된 금리 인상의 어떤 금리 인하의 기조가 좀 더 유지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인플레이션이 사실 둔화되고 있는 시그널 이 부분이 사실 금리 인하를 좀 결정하게 된 계기가 좀 되었고 다만 10월에 CPI 지수 여기서는 뭐 코어보다는 헤드라인보다는 이제 코어에서 0.3%가 좀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연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시그널을 좀 봐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이 부분은 사실 뭐 시장의 전망치를 좀 웃돌았다기보다는 컨센에 좀 부합했다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뭐 투자은행의 경우에도 대체적으로는 뭐 12월에 금리 인하가 기준금리 한 0.25로 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에 관련된 정책 노이즈가 일부는 좀 남아는 있지만 지금 올해 연내까지는 금리 인하 기조로 좀 갈 수 있겠고 향후에 취임 이후에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주는 효과들이 일부분의 어떤 영향으로는 좀 작용을 하겠지만 이 부분이 지금은 좀 예단할 수는 없는 그런 어떤 효과를 우리가 좀 주시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장에 관한 대표님의 다양한 분석들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마켓 쇼쇼쇼에서 준비한 코너는요. 바로 리포트 스포트라이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야 AI 반도체 기술력에 관한 리포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산업 동향을 여러분들 뜯어보신다면 시장의 힌트들 분명히 얻어가시리라 느껴지고요. 저희가 브리핑 이후에 또 대표님 모셔보고요. 이 시장에 관해서 AI 산업에 관해서 같이 한번 토론을 나눠볼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채널 고정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리포트 스포트라이트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와 산업 동향을 한눈에 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리포트 스포트라이트의 이채은입니다. 오늘은 하나증권과 IM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함께 보실 텐데요. 이렇게 반도체 그리고 전기전자가 AI의 수혜를 받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의 리포트였습니다. 이 AI 반도체 기술력 가장 먼저 꼽히울 쪽은 어디일까요? 하나씩 살펴보시겠습니다. 요즘 반도체 관련해서 D램, 랜드, HBM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관련해서 짧게 제가 설명을 덧붙여 드리고 싶은데요. 이 CPU가 뇌라고 생각했을 때 D램이나 랜드는 뇌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D램은 빨리 기억은 해내지만 조금만 기억할 수 있고요. 랜드는 조금 느리게 기억해낼지라도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D램과 랜드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수요를 발생시켰던 그러한 레거시 반도체고요. HBM은 이러한 D램을 여러 겹으로 쌓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빠른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하면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런 메모리들 탄탄하게 수요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생성형 AI 서버라던가 데이터 센터 쪽으로 투자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쪽에 투자가 잘 나와야만 이 메모리 수요도 탄탄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AI와 관련해서 D램 수요는 계속 급증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AI 서버에는 일반 서버보다 2배가 넘는 수치, 그러니까 2.3배 정도의 D램이 탑재되어야 하는데요. HBM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D램이 몇 겹씩 들어가는 겁니다. 엄청 강한 수요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메모리 반도체들 IT 수요가 지역별로는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현재 미국은 자국의 기술 유출을 매우 두려워하면서 중국 쪽으로의 수출길을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AI 관련한 IT 수요는 매우 둔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반면에 중국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AI 쪽에 투자를 강하게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고성능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생산해내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 우려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으로의 이 관세 부과는 사실 이미 확정되어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반도체 수요가 둔화될 수 있겠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 반도체 시장, PC나 스마트폰 같은 시장을 중국이 가장 크게 가져가고 있고 여기에다가 수요 개선세도 나오고 있는 요즘이기 때문에 이 관세 부과가 반도체 업종에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품별로는 어떤 수요가 나오고 있을까요? HBM 수요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만 이 PC나 스마트폰의 출하량은 올해 수준의 내년에도 계속해서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AI PC와 같은 경우에는 이 수요가 늘어나기 위해선 업무용 AI가 반드시 출시되어야 할 것이고요. 가격도 안정화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또 스마트폰은 현재 재고가 과다하고 합니다. 정고점 수준으로 재고가 많고요. 이 재고를 모두 해소하기 위해서는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오늘 리포트는 전해줬습니다. 또 AI 스마트폰이 활성화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스마트폰은 개인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서 이 D램의 탑재량이 미미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버는 AI 투자가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을 위주로 이 생산과 투자에 대한 의욕이 매우 강하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AI 수혜 여부가 주가의 차별화를 만들 것이라는 것이 이 업종에 대한 리포트의 한 줄 평이었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가 고성장을 이뤄냈던 지난 2022년 말을 생각해보면 챗 GPT를 중심으로 해서 AMD와 주가 차별화를 만들어냈던 거 이 그래프를 통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큰 폭의 주가 격차를 만들어낸 모습이었고요. SK 하이닉스 역시 비슷한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빨리 이 HBM을 만들어내면서 주가 격차 훨씬 더 벌어져 있습니다. 이제 퀄컴도 그 흐름에 탑승했습니다. 온 디바이스, 그러니까 클라우드 AI 말고 이제는 온 디바이스 AI 흐름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퀄컴이 인텔을 이렇게 추월한 모습까지 그래프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증권사는 탑픽으로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짚어줬습니다. 다만 천천히 더 멀리 봐야겠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이 반도체 업황에 들이운 어려운 사이클 때문에 삼성전자는 아직 본격적으로 매수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파악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이 HBM 수요가 견고하다면 최저점 주가는 16만 원 선이라고 바라봤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2025년 2분기 내로 HBM3E의 12단 인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덧붙여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AI 관련 시장 상황까지 살펴보셨는데요. 종목별로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은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까지 리포트 스포트라이트의 이채은이었습니다. 네, 이쯤 되면 우리 시장에서 AI 반도체 산업에 관한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과연 계속되는 이러한 지속성이 있을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자, 오늘 대표님과 함께 이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리포트 스포트라이트의 이야기를 토대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일단 저희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AI 반도체 산업, 고, 홀드, 스탑 중에 어떻게 내다보고 계실까요? 네,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고를 좀 외치고 싶은데 우선 우리가 이 반도체 업황을 좀 전체적으로 좀 볼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AI 모멘텀을 다르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거 두 가지 측면이에요. 우리가 정확하게는 한 9월 기점으로 보면 반도체 섹터가 큰 폭의 좀 조정기를 좀 받았고 이 부분은 이 반도체 겨울이 오고 있다라는 어떤 이 부정적인 리포트가 가장 큰 영향이 좀 됐는데 우리가 반도체 섹터의 어떤 주가는 선행지표상으로 좀 우리가 통계적으로 좀 볼 때 기술적인 어떤 분석상에서 특히나 선행지표를 우리가 주가에 좀 반영되는 흐름들을 우리가 좀 복기를 좀 해봤을 때 대체적으로는 이 사이클의 어떤 주기에서 한 6개월간의 주가를 미리 예측해서 좀 주가에 좀 반영을 시킵니다. 즉 사이클이 업황 둔화기에 접어들이는 시점을 내년 상반기라고 가정했을 때 6개월 이전부터 주가의 우려감으로 서서히 좀 반영을 시켰는데 해당되는 이 반도체의 특히나 이 레거시형 반도체 부분에 대한 이 수요 둔화 부분들의 우려감들은 뭐 올해 연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상반기부터 예상되는. 그런데 우리가 사이클 반영을 9월 빠르게는 8월 중순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은 다소 좀 과한 우려감들이 먼저 좀 반영됐다는 측면들에 대한 차이가 좀 있었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3분기 실적 기조에서 확인을 해봤잖아요. 특히나 SK하이닉스는 시장이 과도한 우려에도 좀 불구하고 굉장히 좀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좀 웃도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일회성 비용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시장의 어떤 전망치를 하회하는 그러니까 어닝 쇼크를 좀 기록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4분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나 내년도에는 어떻게 좀 변모될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실 그런 과도한 우려감들이 이미 주가에 좀 상당 부분 좀 선반영됐다고 보는 거죠.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52조 신저가 5만 원대를 좀 이탈했던 구간이 특히나 5만 3천 원 구간을 봤을 때가 역사적인 저점 구간이라고 우리가 좀 익히 좀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게 7년 전 바닥권 주가 그런데 5만 원 이탈 주가가 8년 6개월간의 주가예요. 그러니까 이렇다는 것은 그럼 주가 과도하게 좀 하락을 했는데 그 당시의 효과들은 어땠을까? PBR이 한 배가 다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PBR이 한 배가 다 넘는 지금의 거죠. 경우에 PBR이 0.9배, 0.88배까지 좀 내려갔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청산 가치 관점에서 봐도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하락할 수 있는 원인인가? 역사적인 저점인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당시의 업황과 현재 업황을 좀 비교했을 때
과연 실적 기준은 좀 어땠는가? 지금의 외형 기준 이미 수익 지표가 일부 훼손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견조한 이익 구조가 그 당시와는 좀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런데 주가는 더 많이 하락 반영을 시킨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이미 뭐 겨울이 좀 오고 있는 거 알고 있었고 네. 시장에서 워낙 뭐 부정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네. 디램 재고가 증가될 수 있고 지금은 중저사양 디램이 단순하게 이 중국의 어떤 수요 둔화로 인해서 재고량이 증가가 되면 다시 가격이 떨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을 일부 반영했는데 지금 고사양 디램 DDR4라든가 DDR5의 경우에는 그래도 단가 잘 받고 있고 잘 나갔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를 좀 기점으로 보면 일부 공급에 대한 과잉 우려, 그러니까 재고가 좀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감산이라는 이슈가 다시 한번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은 일부 좀 우려가 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그렇다면은 지금 시대가 좀 달라졌잖아요. 네. AI 수요의 관점에서 이런 이익 훼손 구조를 상쇄. 여기는 손실이 나지만 여기서는 이익을 내면 내주면 되니까. 그쵸? 선방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비교적 견조한 AI 수요에 의해서 그래도 주가의 어떤 이 훼손도가 좀 덜했죠. 수급도 양호했고 삼성전자에 대비해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4분기를 좀 바라보는 특히나 엔비디아의 블랙엘 칩에 관련된 최근의 노이즈, 뭐 양산이 진행될 수 있까, 뭐 품질에 관련된 리스크 요인들이 좀 있다. 최근에 이런 이슈가 SK하이닉스의 조정 요인이 좀 됐었고 루빈의 내년도 출시가 지연될 수 있다. 또 이런 또 악재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 보면 출시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품질 개선을 좀 이뤄가고 있는 과정, 출시는 한다라는 종착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아직까지 견조한 AI 수요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세대 AI 칩은 그만큼 선점될 수 있는 수요가 계속해서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남아있다는 관점에서 봐야 될 것이고 지금 SK하이닉스는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조정은 오히려 기회다. 매수의 좀 기회가 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두 번째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레거시랑 관련된 업황 우려감들이 상당히 주가에 반영은 됐지만 그렇다면 주가 좀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시그널이 좀 명확해야 되는가 이 관점에서 보면 일단 엔비디아의 HBM3 퀄 테스트 승인 여부 지금은 조건부 승인이기 때문에 일부 물량이 딸리기 때문에 사실 공급이 되고 있다고 좀 보는 게 좀 무방할 네. 것 같고 정식적인 어떤 양산 캐파들을 한 축에 좀 가져가려면 네. 퀄 테스트라는 이 허들을 좀 넘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는 HBM4에 관련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러게요. 그거 우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5세대 반도체의 경우에는 지금 이 공정도에 좀 차이가 있었어요. SK하이닉스가 한 번에 쌓아서 압축시켰던 기술이라면 삼성전자는 한 겹 한 겹 쌓아가지고 압축시키다 맞아요. 보니까 다른 기술로 하고 있죠. 그 약간의 그 생산 수율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좀 크게 맞아요. 뒤지게 좀 된 거고 HBM4의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맞아요. 그 기술이 좀 도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지난 과오를 좀 뒤엎고 HBM4에는 좀 더 진심으로 좀 대하고 있다. 집중을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 얼마만큼에 대한 성과를 조기에 좀 가져갈 것인가. 그래서 최근에 루빈이 출시 일정이 지연된다는 것은 여기에는 HBM4가 탑재가 되죠.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그만큼 시간을 좀 벌어준다는 것은 오히려 기술 선점이 조금 더 빠르게 좀 진입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감들이 일부 주가에 좀 반영된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AI 반도체 산업에 관해선 고라는 의견을 주셨고 우리가 그 안에서 잘 선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엔비디아가 루빈을 내놓을 예정이잖아요. 근데 그 루빈 출시 자체가 지연된다라는 게 HBM4가 키를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에게는 시간을 조금 더 벌어줬다라고 할 수 있는데 HBM4에 관한 삼성전자의 기술력들이 과연 어디까지 따라올지를 여러분들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종목에 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 대표님이 선택하신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예, 1편 단심 삼성전자를 제가 골라봤는데요. 일편당심이시네요. 네. 사실 삼성전자의 최근에 이 낙폭과대 이 부분은 외인의 연이은 수급 이탈이 가장 큰 원인이 좀 됐었고 맞아요. 그 배경에는 반도체 업황의 불안 이 부분이 일회성이 아니라 내년도 공급 과잉에 관련된 우려감, 재고가 증가되고 실질적으로 뭐 최근에 트렌드 포스의 어떤 이 자료에 의해서는 뭐 디램 가격, 내년에 낸드 가격도 계속해서 좀 하락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 3분기 실적에서는 그래도 고사양 디램의 경우에는 선방을 했다라고 좀 봤거든요. DDR4라든가 DDR5의 경우에는
그래도 양호한 지표를 좀 이뤄냈는데 이게 중국향 수요의 어떤 수요 여하에 따라서 실적의 어떤 목표치라든가 실적의 반영치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변수 요인이 첫 번째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산업 동향 리스트 아까 리포트에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한 것처럼 전체적인 캐펙스 투자는 뭐 지속이 된 거예요. 2024년도가 28% 좀 증가됐는데 삼성전자가 내년에는 현행 유지, SK하이닉스가 소폭 상향, 그리고 마이크론이 큰 폭의 투자를 좀 결정하겠다. 이제 이 부분은 뭐 마이크론이 갑자기 물량이 늘어나서가 아니라 투자 빈도에서 캐펙스 투자가 그만큼 마이크론이 좀 뒤쳐졌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일부 좀 반영시키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가 지금 우려할 수 있는 요인들, 특히나 뭐 내년도에 또 재고 부분들은 이미 과거의 학습 효과가 있어요. 과거의 사이클 부진기에 많이 만들었던 반도체 재고가 발목을 좀 잡았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탄력적인 어떤 이 효용성 관점에서 재고 관리를 조금 더 아마 올해 4분기 내지 내년 1분기부터 좀 본격한다면 우리가 예상했던 이익훼손 기조는 생각보다는 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PBR 단에서 0.88배까지 내려간 이후에 과거에 우리가 자사주 취득 2014년도 그리고 2017년도를 우리가 배경으로 좀 봤을 때 2014년도의 경우는 52조 신저가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좀 반영됐던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해 보면 사실 현재의 어떤 주가의 어떤 부양도 과도한 저점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는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세로 마감 지었다라는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대표님과 함께 AI 산업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쭉 들어보긴 했는데 일단 오늘 마감 시작에 관해서도 대표님께 한번 좀 정리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전체 시장 상황들은 아직까지 명확한 방향성을 좀 찾지 못했다는 게 명확할 것 같고 과연 우리가 이 미국 증시 그리고 주요국 증시와 사실 뭐 커플링되지 못했던 수급에서의 약간 소외됐던 부분들이 12월을 좀 기점으로 얼마만큼 외인 수급의 유입을 반영시킬 수 있을까 이게 좀 중요한 관건이고요. 중요한 점은 이제 우리가 주요국 증시보다는 뭐 3개월 대비 한 14%대, 아니 9%대 그리고 1개월 대비해서는 3에서 한 6% 정도 좀 하락을 했어요. 미국은 그동안 강했고 일본의 경우에도 사실 뭐 한 2%, 3%대. 이 정도 이제 평균적으로 좀 하회에 있고 네. 대만도 한 2, 3%대. 그거에 비해서 우리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하락분을 좀 반영했다는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맞아요. 현재 국내 증시는 굉장히 할인폭이 큰 시장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은 외인의 어떤 관점에서 수급 왜곡이 좀 됐지만 이 부분이 정상화되는 구간에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좀 선별적인 어떤 수급 유입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트럼프 정책 수혜주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인수팀에서 장관을 임명하는 인선 절차가 좀 더 본격화되는 관점에서 해당된 정책 기조에서에 대한 이 수급 기대감들이 순환매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수급의 연속성들을 우리가 지금 감안해 봤을 때 현재 쉬어가고 있는 트럼프 정책 뭐 기대주죠. 뭐 원전이라든가 조선방산 뭐 그다음에 항공우주 관련된 섹터는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가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역시나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한 산업 쪽에 관해서는 계속되는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 같이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 이렇게 또 마감 지어졌던 그런 시장이었고요. 자, 오늘의 핫섹터 저희가 하나하나 좀 열어볼 텐데요.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핫섹터들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핫섹터입니다. 전선 쪽 오늘 시장에서도 좋은 흐름 나타냈습니다. 가온전선이 29% 상승했고요. LS 에코에너지도 5%가량 상승했는데 사실 이쪽 섹터가 처음 주목받은 건 아니었잖아요,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섹터 단에서는? 지금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의 경우에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실 인프라 투자가 좀 확대됐던 요인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해당 부분들이 일부 예산 축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선거철에서 뭐 제시했던 공약들 이런 부분들이 전력 인프라를 더 확대해야 되는 요인들이 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뭐 건설 관련된 어떤 이슈, 뭐 뉴시티 10곳을 선정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 그리고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를 다시금 좀 구축해야 되고 그리고 뭐 여기에 관련돼서는 지금 뭐 AI의 어떤 육성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인 AI 규제 효과들로 좀 인해서
산업의 확장성들이 좀 더 보편화된다면 전력 수급이라는 시장의 화두가 이어서 정책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들 좀 고려해 본다면 우리가 북미 시장의 뭐 70%가 과거에 노후 전력망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어떤 절차가 단기에 교체되기보다는 상당한 시일 내 그래서 아직까지는 공급자 우위에 뭐 시장을 좀 조성할 수 있는 여건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주목을 좀 하고 있지만 저는 해당되는 기존을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맹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적의 관점에서 좀 양분화되는 부분. 선별적으로 우리가 그렇죠. 봐야겠네요. 3분기에 네. 이미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렇죠. 어떤 종목들은 기대치를 상회했고 상회했는데, 어떤 종목들은 기대치를 하회하고. 하회했다는 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력 인프라가 다 좋네, 전선주가 다 좋네라는 그런 어떤 건 관점에서 아니었다. 벗어나야 되고 실질적인 매출의 확장성이라든가 수주 연동성들이 아직까지 큰 점. 이걸 좀 주목해봐야 되고 두 번째는 OPM.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비율,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들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제 이런 관점에선 뭐 HD, 현대일렉트릭, 그쪽으로 볼까요? 뭐 효성중공업 같은 종목들이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선 쪽 저희가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섹터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정유주들도 오랜만에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10%가량 상승을 했고요. SO일도 오늘 시장에서 상승했는데 사실 간밤에 국제유가 급등을 했잖아요. 그런 영향으로 조금 풀이가 되기는 하는데 이 정유주들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볼까요, 대표님? 오늘 유틸리티 업종들이 좀 강했던 이유들이 어제 이 트럼프 인수팀이죠. 네. 그러니까 이기 인선에서 이 셰일가스 기업의 대표가 에너지 장관에 선임이 됐죠. 지정이 그런 됐죠. 이슈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전통적인 에너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반영했다라고 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친환경 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은 그린 뉴딜 정책이 좀 쇠퇴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지금 뭐 지명인사가 에너지 기업을 대표했던 자를 장관으로 좀 추대했다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뭐 천연가스라든가 미국의 어떤 석유 개발을 좀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정책 관점에서는 개발 이슈가 좀 부각됨에 따라서 정유라든가 뭐 가스 가격의 어떤 연동 효과 그리고 지금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해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미국 안에 있는 석유랑 가스를 개발해서 물가를 낮춰야 된다. 네. 자, 이런 기조이기 때문에 이 맞아요. 부분이 네. 현실화되고 있는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또 두 번째 핫섹터 열어봤고요. 저희 마지막 세 번째 핫섹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핫섹터는 마이데이터. 데이터 관련주들 오늘 시장에서 또 급등 양상 시연했거든요. 아톤도 지금 29% 상승해줬고요.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유비벨록스도 5%가량 상승했는데 자, 이쪽 섹터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께서? 일단 뭐 정책 수혜주의 연계선상이라고 봐요.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맞아요. 뭐 양자 컴퓨팅 관련된 그다음에 뭐 양자 암호 관련주 이게 파생돼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양자 컴퓨팅이라든가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관점에서 세부적인 어떤 공약들 좀 제시한 건 없어요. 다만 가상화폐를 육성하는 관점에서는 해당되는 메커니즘이 양자 암호에 관련된 기술들을 좀 개발시킬 수 있는 그런 규제들이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들을 일부 좀 반영시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맹목적인 트럼프 정책의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반짝했던 중소형주는 다 맹신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트럼프 정책 수혜주가 국내 관점에서도 수주라든가 실적의 연계성들이 높은 그런 섹터의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과연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따라오지 못하는 아직까지는 시장이 개척 단계에 있거나 확장성들이 좀 미미한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조금 선별적으로 좀 접근하든가 아니면 지금같이 뭐 주가 좀 큰 폭의 조정 구간을 좀 거치는 구간이라면 저는 오히려 실적을 좀 기반으로 한 대형주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섹터까지 저희 함께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저희가 내일을 위해서 이슈 TMI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내일 시장에 관한 전략 마켓 쇼쇼쇼에서 확실히 좀 잡아드릴게요. 자, 대표님께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어떤 이슈 골라주셨을까요? 네, 우선 이슈라기보다는 뭐 어제 발표가 됐던 내용들인데 네네. 트럼프 집권 인선 2기에서 좀 이야기됐던 자율주행 규제를 좀 완화하고자 하는 그래서 그런 교통부 장관을 지명 절차에 착수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맞아요. 좀 남아있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단순하게 우리가 뉴스만 보고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자율주행 관련된 규제가 좀 완화될 수 있겠네. 이게 기대감이 될 수 있겠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일기 때는 어떤 스탠스를 좀 취했느냐. 그걸 봐야겠네요. 네. 자, 이게 좀 중요합니다. 네. 사실 이미 과거 트럼프 집권 일기 때 이 자율주행 차량의 이 허가 규모를 좀 확대하는 법안을 좀 아. 하원에서는 이미 통과가 됐어요. 그런 기조가 원래 있었군요. 그렇죠. 네. 하원에서 통과가 됐지만 상원에서 막혔습니다. 아, 상원 쪽에서.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뭐 상원의원을 완벽하게 좀 장악하지 못했던 맞아요. 그런 차이점이 있었고 맞아요. 최근의 경우에는 상원과 하원을 모두 다 장악했잖아요. 장악했기 때문에 네. 해당되는 기조를 좀 본다면 오히려 자율주행 이 관련된 규제가 트럼프 집권 2기에서는 적극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규제가 완화될 수 있는 어떤 기대요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 자율주행 섹터의 경우는 단순한 어떤 기술적인 어떤 집약도도 좀 중요하지만 관련 실질적인 어떤 이 관련 기술이라든가 수혜가 좀 예상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또 골라오신 게 AI 산업과 인프라 쪽이었단 말이에요, 대표님. 이게 어떻게 좀 연관을 지어질 수 있을까요, 저희가? 오늘 AI 산업의 인프라 이 부분은 사실 일정 부분이죠. 다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네. 인프라 서비스 부분이라든가 AI 기조는 좀 확대될 수 있는 요인들이 뭐 국한돼서 지금 우리가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뭐 특화된 뭐 차량이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주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파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자율주행의 최종 정착지는 AI로 인해서 AI가 제어하는 차량 그리고 여기 관련된 교통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좀 아우르는 인프라. 그래서 좀 완전 자율주행을 좀 구축하기 위해서는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센싱, 레이더, 라이더 기술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교통 관제 시스템까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완전한 자율주행을 좀 이루려면 신호등 체계 안에서 이게 통신으로도 맞아요, 부감이 좀 맞아요.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향후의 인프라 투자로 인해서 AI의 전환 가속화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장치가 부착이 되고 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가 좀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자연스럽게 자율주행을 받아들이게 될 그렇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기조이기 때문에 현재는 약간의 이 자율주행이 주는 어떤 단점들, 인사사고에 관련된 어떤 리스크가 맞아요. 100% 해소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맞아요. 근데 제가 또 시장에서 재미난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대표님. 스타링크가 한국에 상륙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스타링크가 일론 머스크가 주인인 회사인데 일단 스타링크가 이렇게 각 나라에 상륙을 하는 게 자율주행을 위한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그 숨은 의도가 있다. 이런 또 시선도 시장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저궤도 위성 시스템이라는 게 종국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기술로서는 가능은 합니다. 맞아요. 네. 카메라 모듈, 센싱, 라이더, 레이더. 레이더의 경우는 음파로 감지하고 라이더의 경우에는 레이저로 조사를 해서 거리감과 거리감을 좌우 측면 보고. 예측을 네, 합니다. 맞아요. 단점이 있죠. 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 예측 지표가 좀 달라질 수 맞아요. 있고 그다음에 기후에 취약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단점들이 완전한 자율주행을 100% 다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성으로 해당되는 이 교통을 제어하고 관제하는 역할들을 해준다면 이 부분은 완전 자율주행을 좀 떠나서 UAM,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 도시망공 모빌리티가 네.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저궤도 위성 시스템을 좀 선점하는 스타링크 프로젝트는 스타링크. 저는 대단해요. 미국이 선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맞아요. 이 부분이 민간 시장이 많은 위성을 좀 쏘아올릴 수 있는 여력으로 볼 수는 없죠. 이런 관점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좀 시장을 좀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자율주행 시장을 좀 선도할 수 있는 어떤 전략들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자율주행과 AI도 떼어낼 수 없는 산업 분야잖아요.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될 텐데 어느 쪽으로 융합이 좀 잘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지금 기술적인 어떤 부분들은 향후에 두뇌가 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로봇 기술도 마찬가지. 모든 우리가 테크놀로지에는 AI라는 인공지능이 탑재가 됐을 때 우리가 로봇이라는 것도 완성형. 우리가 뭐 인간형 로봇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휴머노이드. 네. 이것도 종착지는 AI가 정말 고도화돼서 맞아요.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뭐 위험 방지물이라든가 장애물들을 예측하고 안전성을 좀 보장하면서 목적지까지 해당되는 임무를 좀 수행할 수 있는 것. 이런 어떤 기술들은 지금 현재 고도화가 될 수 있고 다만 지금 AI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에 대한 한도를 좀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트럼프 집권 2기에서 AI 규제가 대폭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뭐 자율주행 규제 완화가 가속화된다는 부분들과 맞물려서 충분한 좀 시너지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AI 산업에 관해서 또 자율주행 산업에 관해서 저희가 대표님께 전반적인 산업의 동향을 들었다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부분들은 그렇다면 내가 어떤 기업을 좀 시장에서 메리트 있게 바라봐야 되냐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이 오늘 저희가 또 내일을 위해서 어떤 종목을 또 픽해 오셨는지 궁금한데 네. 기대됩니다, 대표님. 네. 네, 우선 저는 현대오토에버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네. 지난주 금요일 52조 신저가를 좀 기록했어요. 아, 신저가 종목이군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실적이라든가 외형 가치를 좀 감안했을 때 이렇게까지 좀 빠질 만한 일이었나. 그러니까요. 지난주의 경우는 전체적인 어떤 수급이 위축될 수 있고 전반적인 어떤 지수의 하반경 직성들이 좀 컸던 그런 요인들이 좀 반영됐었기 때문에 사실 시장의 영향이 좀 먼저 컸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중요한 부분들은 좀 지난 3분기 실적이죠. 3분기 실적에도 시장의 전망치를 좀 상회하는 호실적을 좀 기록했는데 아직까지는 현대차 그룹 안에 있는 SI 사업 비중이 좀 높았고요. 전체적인 차량용 소프트웨어의 매출 포션이 한 35%대. 그렇지만 최근 3년간의 추정치를 좀 감안했을 때 25%, 27% 그리고 35%대까지 증가됐다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는 이 현대오토에버가 차량용 소프트웨어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볼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지금 최근에 SDV라고 해서 지난 인베스터 데이에서도 좀 강조를 했지만 맞아요. 그 소프트웨어 중심의 어떤 차량 전환 속도를 좀 가속화시켰고 해당되는 어떤 차종은 올해 하반기에 적용 차종이 한 2종에서 3종밖에 좀 되지 않았는데 내년도에는 한 5종에서 7종 정도가 차세대 인포테인먼트를 좀 탑재한다라고 좀 가정했을 때 여기에 유입되는 소프트웨어 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 그래서 저는 내년도 상반기에는 소프트웨어의 매출 포션이 한 40%를 좀 초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 요인들을 계속해서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트럼프 집권 2기가 좀 출범하게 되고 여기서 완전 자율주행 관련된 규제가 명확하게 좀 해제가 되고 오히려 정책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다면 지금 현대차가 웨이모와 어떤 이 자율주행 관련된 협력들이 좀 더 본격화되는 그런 구간에서 충분한 더 수혜는 그룹사 내에서는 현대오토에버가 가장 큰 실질적인 어떤 수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을 좀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표님 여기서 질문이 그러면 저희가 자율주행 관련주 사실 오늘 시장에서도 좋았잖아요. 소프트웨어 쪽으로 보는 전략들이 좋을까요? 지금은 뭐 중소형주가 굉장히 좀 주가 반영 속도는 좀 좋죠. 네. 뭐 라이콤이라든가 그러니까 그쪽으로 또 그렇죠. 수급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율주행의 어떤 맹점들은 첫 번째 가장 원초적인 기술이 카메라 모듈과 센싱.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차에도 상당히 많이 달려있죠. 있죠. 후방 네. 카메라, 전방 많아요. 카메라, 네. 그다음에 좌우측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이런 것들이 네. 1차적인 기술이고 두 번째 라이더. 라이더. 라이더라는 것은 전방, 후방, 측면들을 좀 조사하는 건데 이게 레이저를 좀 조사해서 간격을 예측하는 네, 맞아요. 거리를 좀 예측한다고 좀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초소형 레이더. 아, 그러니까 레이더가 차에 왜 달리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직은 탑재가 안 돼요. 아. 다만 레이더라는 것은 음파나 전파를 통해서 해당되는 간격. 그래서 우리가 미사일을 왜 쏩니까? 미사일에 전쟁하려고 그 쏘죠. 위성 네. 저기 아까 뭐라고 했죠? 네, 스타링크요, 위성이요, 통신 쪽. 레이더. 네, 레이더. 갑자기 레이더 네. 같은 생각.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미사일에 레이더가 좀 탑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해당되는 어떤 간격들, 그 이후의 변수 요인들을 예측하는. 그래서 초소형 레이더가 궁극적인 핵심 기술이 좀 될 것이고 이 이후에 좀 보편화된다는 것은 아까 뭐 스타링크에서도 좀 언급을 네. 했던 것처럼 위성 시스템과 교신을 통해서 최종적인 안전성을 좀 겸비하는 것. 이게 좀 맹점이 좀 될 것 같은데 지금 관련주의 수급들을 보면 네. 원초적인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부품주들의 수급들이 크게 좀 반영이 됐지만 실질적인 것은 그룹사 내에서 현대차가 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좀 이룬다면 소프트웨어 중심 전환을 좀 빠르게 이루고 있는 현대오토에버가 현재보단 향후에 소프트웨어 매출 비중이 60에서 70%까지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그럼 굉장히 이제 회사의 어떤 이 주력 사업이 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자율주행 관련한 기업들 중에 소프트웨어 기업이 많지는 않잖아요, 대표님. 네. 그런 면에서도 좀 메리트가 있어 보여요. 그런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차량 소프트웨어가 단순하게 인포테인먼트에 대한 원초적인 부분들보다는 향후에 AI랑 접목돼서 여기서 관제 제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좀 고도화가 될 것이고요. 지금 이 현대오토에버의 경우에도 사실은 해당되는 어떤 이 예측을 모두 다 총괄하는 그런 인포테인먼트 향후에 좀 탑재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지만 일부 부품은 뭐 현대모비스에서도 좀 양산될 수 있는 거, HL 만두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뭐 차량 소프트웨어가 좀 탑재돼서 다 제어를 한다 이런 것보다는 여기에 연동되는 부품이죠. 그러니까 부품 개별적으로 소프트웨어의 탑재가 모두 다 이제 관제 제어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고도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더욱더 이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의 승부주는 현대 오토웨버였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대표님께 감사 인사 저희 드려보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자, 마켓 쇼쇼쇼 이제 저희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